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제 기억에 남아있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는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입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2년 통치 후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이겠죠. 당선됐고 중간평가는 임기 말까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내 이름은 없지만 내 운명은 이번 투표에 달려있다. 중간선거라는 이름의 중간평가를 앞둔 현직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전직 오바마 대통령은 이 나라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가 이번 투표에 달려있다며 정권 심판을 당부했습니다. 여론조사 엇갈리고 있습니다. CNN,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언론은 민주당의 엄지척했지만 2년 전 트럼프 당선을 예측했던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은 박빙의 공화당 우세를 점쳤습니다.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가 우리나라의 관심사인 이유는 평화는 곧 경제, 바로 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휘청거리는 우리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란 판단 때문이죠.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제1주의를 주창하면서 상식을 뛰어넘는 언행으로 지난 2년을 달려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유권자들의 상식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날개를 달아줄 것인지 브레이크를 걸 것인지 오늘 오후 투표 결과가 주목됩니다. 11월 7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중간 선거가 끝나면은 북미 고위급 회담이 곧 이어질 텐데요. 네. 결과하고 뭔가 좀 연동돼서 판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판이 좀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지금 갖게 하는 네네. 그런 논평을 어제 청와대가 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8일 날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김영철 부위원장 지금 만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미국 국무부 쪽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포함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선언의 4개의 기둥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논의를 할 것이다. 네네. 이 4개의 기둥이 그럼 뭐냐? 공동성명에 네. 명시된 4개 합의 사항을 일컫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새로운 북미 관계 형성,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이행, 네네. 미군 유해 발굴 송환인데요. 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이 대목에 좀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네네. 하면서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1번과 2번 문제도 본격적으로 협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예. 뭔가 정보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네. 따지고 보면 1번은 북미 수교고 예. 2번은 평화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넘어서는 단계의 얘기가 이번 협상 과정에서 나올지 모른다. 예. 그런 설명이네요. 네네. 선언적 의미의 종전선언이 아니라 협정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속력이 강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북한 고위급 인사들도 이번에 또 우리 측에 오죠? 네, 그렇습니다. 14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에서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열리는데요. 네네. 여기에 리종혁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겸 북측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예. 그리고 김성애 통일전선부 통일전선 책략실장을 비롯해서 7명 무려 고위급 대표단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네네. 이 두 인물 다 굉장히 관심을 끄는 인물이에요. 네. 리 부위원장은 지난달에 무리상 국회의장하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났거든요. 예. 남북 국회회담 이 부분 논의를 했습니다. 네네. 또 이 교황 방북 관련해서도 실무 역할을 맡고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 또 이 김성애 실장 경우에는 이미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 김여정 제1부부장 네네. 옆에서 계속 함께 다니던. 예. 예. 그래서 거의 이 김여정 부부장의 집사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던. 그러니까 네네. 굉장히 이 김여정 부장의 측근이에요. 측근인 그런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와서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네네.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관련한 실무 협상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배가 나온 사람이 있나? 또 그건 또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업무가 경제수석실로 이관된다. 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워낙 요즘에 좀 논란이 되는 인물 아닙니까? 이 네네. 김수현 수석이. 그러니까 정책실장 된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뭐 부동산 관련해서도 계속 논란이 있고 했는데 경제수석실이 이미 한 달 전부터 탈원전 이 부분 정책을 사회수석실에 쪽에서 넘겨받았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또 국정감사에 참석해서는 부동산 정책 부분도 경제수석실로 이관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김수현 수석이 맡고 있던 업무가 이제 다 경제수석실로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럼 무슨 의미냐?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책성이냐? 문책성이라 그러면 사실은 그러니까 김수현 수석을 정책실장 시킨다거나 하는 하마평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예. 청와대를 떠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그거거나 아니면 이 정책실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밑작업을 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이 업무를 그러니까 경제수석실로 넘기는 뭐 그런 이제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글쎄요. 또 다른 방향. 사실 만약에 문책성으로 이런 업무 이관이 이루어졌다면. 네네. 장하성 실장이 눌러앉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관측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예. 보면은 정책실장 산하의 일자리 경제사회수석 이렇게 지금 포진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거기에서 지금 어떤 식의 위상 정립이 될까 뭐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쌍둥이 자매 아빠 숙명여고 사례 말이죠. 네. 교무부장이 구속이 됐어요. 이게 지금 수능이 불과 이제 뭐 다음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주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이제 재판은 꽤 걸리겠죠. 네네. 결론은 이제 한참 뒤에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어제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유죄 쪽에 조금 심증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유출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뭐 사진이라든가 뭐 복사물 이런 거는 이제 없다는 거죠. 네. 이걸 이유로 해서 지금 이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은 난 무죄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전교 1등에 갑자기 이렇게 오르고 하는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아마 이번 영장 전담 판사가 좀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네네. 또 이 수상한 오답도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동생이 특히 화학 과목 서술형 정답 10대 뭐 11인가요? 뭐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 화학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예. 근데 이게 정전전 정답 이렇게 써낸 사람은 전교에서 이과 쪽에서 딱 한 사람밖에 예. 없었다는 거죠. 이런 네네. 부분도 그렇고 또 뭐 휴대전화 메모에서 영어시험 뭐 서술형 문제 정답이 나온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아마 법원에서는 이거 좀 굉장히 혐의가 심증이 간다라고 본 것 같아요. 예. 네. 뭐 검찰 쪽에서는 자백을 하면 좀 선처할 그런 생각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네. 끝까지 전면 부인해서 지금 뭐 하여튼 검찰 쪽도 끝까지 가보자 뭐 이런 기류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그루밍 성폭력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네. 그루밍 성폭력. 이건 또 뭐냐. 그래서 지금 또 굉장히 실검에 지금 이게 또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약간 이렇게 일종의 장악을 한다는 거죠. 네네. 설득을 하고 뭐 널 사랑한다라든가 뭐 결혼해주겠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호감을 상당히 갖게 한 다음에 이제 그냥 정신적으로 이렇게 지배를 해서 성폭력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인천 모 교회 담임 목사의 아들 김모 목사, 그러니까 아들도 목사인가 봐요. 김모 목사가 전도사 시절부터 무려 한 10여 년에 걸쳐서 중고등부 그다음에 청년부 신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어제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이제 가진 거고요. 예. 뭐 심지어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를 뛰어넘는 사이니 괜찮다. 네네. 그리고 뭐 사랑한다, 뭐 결혼하자. 그 피해자 중에 한 친구는 난 아직 미성년자인데 이래도 되는 거냐.
예전에 이런 적 있냐? 그랬더니 나 과거에 절대 그런 적 없다. 뭐 사랑이란 감정도 너 때문에 처음 느껴봤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피해자가 양산이 됐다는 거고요. 지금 뭐 어제 그 기자회견한 피해자들 주장은 최소 26명이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상습적이라는 얘기죠. 예. 네. 뭐 그동안에 이제 교회 측에 굉장히 좀 항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계속 협박과 회유만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이게 뭐 외적인 선의로 포장된 내적인 악의일 텐데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사회가 제대로 좀 마무리를 해놔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걱정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엽기 행각, 직원 폭행 등으로 알려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 파면 파헤칠수록 점입 가경입니다. 이 권력의 핵심에는 결국에는 그 음란물이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면서 더욱더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속 밝혀지고 있는 이른바 이제 카르텔이 상상을 초월한 그런 상황입니다. 가해와 피해자 구제를 즉 음란물 유통, 동영상 삭제 서비스를 통해서 아주 추악한 생태계가 구축돼 있습니다. 웹, 하드, 카르텔 예방법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의원으로부터요.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지금 웹하드 카르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웹하드 카르텔이라는 거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영상들을 올리는 웹하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웹하드에서 문제가 되는 불법 동영상이 나오면 그걸 걸러내는 필터링 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불법 동영상을 올라온 것을 삭제해주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게 디지털 장의사라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이 3자가 유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웹하드 카르텔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웹하드 카르텔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원래 그 저작권이 없는 몰래카메라 같은 동영상은 법적으로 웹하드에 올라갈 수 없는데도 웹하드 올라가 이게 필터링을 제대로 안 해서 업로드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웹하드 업체는 업로드된 영상으로 수익금을 취하고 또 피해 촬영물을 지워준다는 의미로 디지털 장의사는 그거 지우는 명목으로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계속 돈을 벌게 되는 거고 이런 카르텔로 인해서 막대한 이익을 생기게 되는 거고 또 필터링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필터링 업체하고 유착이 돼 있으니까 제대로 필터링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사람이 병 주고 약 주고 약값도 받아가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생산, 소비, 판매, 제약 뭐 이런 것 모든 게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양진호 카르텔 이렇게 얘기 나올 때마다 위디스크, 뮤레카, 한국미래기술 이런 회사들의 이름이 막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러한 역할들을 다 이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군요. 네, 이게 이제 수사를 통해서 더 자세히 밝혀지겠지만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뮤레카는 바로 말씀드렸던 위디스크는 웹하드 업체고요. 네네. 뮤레카는 필터링 업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장의사 업체가 하나 나오는데요. 네네. 거기는 나를 찾아줘라는 데가 디지털 장의사 업체인데 네네. 양진호 회장이 운영했던 위디스크에서 이 필터링 업체인 뮤레카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뮤레카의 자회사가 이 디지털 장의사 업체입니다. 네네. 그리고 세 업체는 한 주소지에서 사무실이 있습니다. 예. 즉 웹하드 카르텔의 아주 전형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한국미래기술이라는 회사는 양진호 회장이 운영하는 로봇 회사인데요. 네네. 이 웹하드 카르텔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이 로봇 회사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만약 이제 사실이라면 성폭력 피해 촬영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이 4차 산업혁명 최첨단 산업으로 둔갑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걸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격인 그런 산업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를 보면은 추악한 범죄의 연결고리로 다 사슬망처럼 연결돼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이네요. 네, 좀 그렇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죠. 예, 헤비 업로더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불법 보법성 촬영물을 마구 이제 유통시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네. 실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일부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헤비 업로더들이 불법 촬영물을 많이 올리는 사람을 헤비 업로더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사람들한테 그냥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용 서버도 주고 아이디도 주고 그래서 촬영물을 유통을 시켰다는 거고요. 예, 예. 이렇게 유통을 시킨 이유는 이 수익을 벌어들이는 핵심 콘텐츠가 불법 음란물이기 때문인데요. 네네. 내부 제보자에 의하면 특정 웹하드 업체의 음란물 수익이 전체 70%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이고, 예, 예. 이 불법 촬영물을 이렇게 삭제를 하려고 하면 너무 삭제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지금 주장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헤비 업로드 영상을 걸러내는 필터링이 의무화돼 있지만 제대로 하지 않아 왔던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심지어 모니터 요원들이 영상물을 삭제하면 너무 삭제하지 말라 이런 지시까지 하면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었던 거죠. 이게 지금 세상에 알려지게 된 배경이 한 직원에 대한 폭행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제보가 지금 들어오면서 음란물 카르텔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 개인의 피해에 더 나아가서 이 카르텔로 인한 피해 규모는 그보다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폭행 부분은 물론 명명도 있게 밝혀줘야 되고 잘못됐지만 네네. 수사의 관점을 이거를 불법 음란물 유통으로 수사를 돌려야 되고 성폭력 범죄로 이걸 돌리게 되면 피해 규모가 훨씬 크게 되고요. 네네. 그런 쪽으로 지금 상황이 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수사가 바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를 들면 제가 방심이가 단속을 했다라고 하는 웹하드 업체에 이미 시종 요구한 불법 데이터베이스를 받아서 네네. 다시 웹하드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단속을 했다고 하는 거기에 여전히 피해 촬영물이 유통이 되고 있는 걸 확인했고요. 네네. 그중에서는 충격적이게도 이미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던 웹하드 업체도 있었습니다. 즉 예. 이제껏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계속 이걸 돌아다니고 있다, 지워달라, 안 지워졌다라고 지적했던 피해 촬영물이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던 거를 확인을 한 거죠. 네네. 경찰이 이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서 전례 없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긴 했지만 잘 단속을 하지 못했던 거는 여태까지 경찰은 이게 헤비 업로드하고 금전적 거래 관계만 주목을 했습니다. 필터링 의무 같은 기술적 조치를 놓치고 있었던 거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에서 이쪽으로 방향을 틀고 필터링의 기술적 조치 부분과 이 카르텔 유착 관계 부분을 수사해야 된다는 쪽으로 지적을 해서 수사 방향이 바뀐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국감에서 웹하드 업체 전반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카르텔이라고 하면 어느 특정 한 개인 한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회사들까지 다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하다 이런 지적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지금 최근에 여성단체들이 양진호 회장이 지분을 갖고 있는 뉴레카를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으로 필터링 업체에 대한 뉴레카를 주목한 것인데요. 이 뉴레카 같이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수사를 굉장히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범죄는 많은데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네. 성폭력 처벌상 협의라든지 아니면 필터링 의무화 위반 협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필터링 의무화가 잘 안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법원을 강화를 하고 수사를 강화하고 이렇게 방향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거는 이런 업체들이 이중 페이지를 구형을 한다는 겁니다. 네, 어떤 의미죠, 그것은? 예. 경찰에서 이렇게 단속을 하면은 깨끗한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예.
그런데 똑같은 깨끗한 페이지를 보여줬던 게 경찰이 단속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접속하면 음란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이거는 경찰이 갖고 있는 IP를 저쪽에서 알고 있다고도 추측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술적 조치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제안했던 거는 해시 필터링이라고 이미 영화나 드라마 등 웹하드 저작권이 있는 데는 이게 걸러지는데 네네. 이 걸러지는 기술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기술적 조치 부분을 강화해서 수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게 지금 음란물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이 문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대응이 늘 미약하거나 소극적이다.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들 결국엔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은 이 웹하드 업체들이 그동안은 과태료 처분만 받아왔습니다. 네네. 그러면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과태료 처분은 오히려 이게 국가 공권력을 조롱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요. 네네. 법에 정해진 대로 이게 고의로 필터링 조치를 무력화하면 2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요. 예. 또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하면 또 7년의 징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즉 이렇게 수사를 하게 되면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이게 내가 과태료만이 아니고 징역을 살 수가 있구나. 네네. 하는 걸 알게 해줘야 되고요. 예. 특히 이제 이게 핵심 서버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저는 압수수색을 할 것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인터넷 데이터 센터는 웹하드사나 게임 업체 같이 대용량 서버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임대하는 서버가 집중된 곳인데요. 예. 이 웹하드 데이터 센터를 압수수색을 하면 그동안 이런 웹하드 업체가 어떻게 기술적 조치를 우회해서 회피했는가 하는 거를 알 수 있고 범죄에 대한 핵심 증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인터넷 데이터 센터도 압수수색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매출을 올리는 회사도 시정을 받을 수 있구나. 네네.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훨씬 더 지금보다는 조심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과태료 처분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한 그쪽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큰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징역형이라든가 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관련 법안 그리고 실천 과정에서의 큰 역할 좀 부탁드리고요. 관련된 소식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의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고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에서는요.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을 연결해서 일자리 대책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질문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가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저희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만 여당 원한사수, 야당 대폭 삭감 팽팽히 맞서고 있는 사안이죠. 야당이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주요 타깃 바로 일자리 예산입니다. 일단 정부가 배정한 일자리 예산 규모는 23조 5천억, 올해보다 22% 정도 확대 편성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의 70.2%를 고용노동부에서 다루게 되죠.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자리 예산 야당이 현미경 심사하겠다 의지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22% 정도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간단하게 확대 편성한 이유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일자리 예산 확대 편성은 아무래도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재정 고용 상황이 어려울 때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재정 투입은 당연한 기능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이것은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고 그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해왔다는 겁니다. 네네. 예산이 투입되는 것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그리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들 또 4차 산업革命에 대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고요. 국민들의 일자리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고용 창출 표현하셨는데 야당에서는 고용 부진을 예산을 투입해서도 막지를 못했다.
따라서 확대된 예산에 찬성할 수 없다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일자리 부진이 단순히 예산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제조업이 구조조정이라든가 자연의 억판 부진 같은 경기적 요인하고 그다음에 인구 구조 변화나 기술 발전 같은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취업자가 감소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이것들을 일자리 예산으로 다 막을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예산이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것들이 어려운 상황들을 조금 더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버티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18년도 금년도의 취업자 수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예산이 반영된 보건복지 사업이나 공공행정 그리고 청년의 일자리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예산들이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고 또 모든 일자리 상황을 재정만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은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고용 장려금 얼마나 증가했고요. 그리고 증가했다면은 그 증가한 배경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용 장려금은 올해 3조 8천억에서요. 내년도에 5조 9천억으로 약 53.6%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고용 장려금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년도에 되게 많이 필요한 상황이 있고요. 먼저 청년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확대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가고 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일 채용 공제 같은 이런 것들이 1조 원가량 늘었고요. 그다음에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한테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지원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은 두리누리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4천억 정도 규모가 늘었고 최근 들어서 고용위 지역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서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형태로 예산들을 늘려 잡았습니다. 예. 지금 고용 장려금이라는 것이 이제 사업주가 고용을 확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한국당에서 그 내놓은 통계를 보니까 집행률과 관련해서 고용 창출 장려금은 한 55.7%,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36.1%에 불과했다. 따라서 예산을 제대로 쓰지도 못한 것이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좀 하셔야 될까요? 예, 그게 10월 말로 우선 보면 고용 창출 장려금은 60.3%, 추가 고용 장려금도 53.6% 집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렇습니다. 추가 고용 장려금은 한 달 사이에 17.5%가량 증가했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업의 구조들이 연말로 갈수록 지원 인원이 누적되거나 사업주의 소급 신청에 따라서 예산 집행액도 하반기에 증가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래서 연말까지는 약 90% 정도 수준이 달성될 거다. 예산도 그렇지만은 아마 지원 인원은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든가 일자리 함께하기 같은 이 구체적인 사업 내역들에 대해서 6월 이후에 제도 개편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6월 이후에 늘어나는 예산들이 많은데 내년도 1월부터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수년 예산 집행에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를 말하는 것인지 야당에서는 뭐 단기 일자리다, 뭐 심지어는 가짜 일자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렇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실 전망이신지요? 예, 공공부문 일자리는 저희가 공공이 직접 일자리를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물론 이제 공공 업무 보조나 인턴 같은 단기 일자리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노인이나 아니면 자활 사업을 하는 부분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인데요. 이 부분들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가 61만 명 정도에 대해 지원되고, 자활 사업은 약 4만 8천 명 정도 지원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이나 노인 돌봄 수호시 같은 이거는 민간이 지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고요. 일부 공공업무 보조나 인턴 같은 경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경기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 고용 상황을 우선 커버하기 위한 거고 이런 경우도 일 경험을 쌓아서 좋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될 거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대기업에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더 늘어났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원래 그 정규직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의 전환 그리고 또 앞으로 정규직을 확대한다 이런 계획에 비해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죠? 통계를 조금 더 길게 보면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증가 폭을 봐보면 2013년에는 24,000이었는데 15년에는 18만까지 증가하고 17년도에도 9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그 년도에 이제 3만 6천 명 증가한 건데요. 증가 폭으로 보시면 좀 추세를 길게 보시면 2014년에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연령별로 조금 나눠보면 60대 이상이 증가폭이 많은 것 같습니다. 11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반대로 또 청년들이나 아니면 15세, 64세 쪽을 보면 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장기적인 추세나 통계를 하나만 보면은 굉장히 너무 과대하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일자리 질도 정규직, 상용직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물론 임시일용직은 많이 감소했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또 비정규직으로 볼 때 사회보험료 가입률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증가하고 있고 비정규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발적 선택인지 여부인데 2017년도에 50%에서 18년도에는 53%가 자발적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비정규직의 문제를 한쪽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 조금 다양한 측면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일자리의 질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양의 문제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의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노총 방문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탄력근로제 뭐 관련해서 많은 항의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탄력근로제는 저희가 이제 52시간, 주 40시간 연장 근로 12시에서 52시간주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6개월 동안 연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그 법 적용 계도 기간을 지금 두고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을 있는 그대로 줄인다는 의미보다는 일하는 방식을 바뀌고 그다음에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켜서 근로자한테도 임금 손해가 보지 않고 또 근로시간을 줄이는 그런 형태의 결과가 선진국화되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그 현장에서 저희들이 쭉 봐온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물론 그렇게 자구적인 노력도 있지만은 제도적인 측면이 일정 부분 이런 것들을 이행하는 게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52시간, 연장근로 포함한 52시간을 좀 많은 주는 조금 더 늘리고 적은 주는 조금 더 낮춰가지고 평균적으로 52시간, 그냥 법적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맞추는 형태로 가는 건데요. 다만 그것들이 현재 3개월까지 가능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현장의 움직임을 제대로 수용할 수 없고 그것들은 노화 사회에 둘 다 도움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얼마까지 그러면 확대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반년입니까? 1년입니까? 뭐 이게 현재는 3개월이기 때문에 부가적인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업종별로도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반영해서 입장을 정리할 때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입법화해야 되는데 결국엔 이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요. 대화 테이블 자체에 앉지 않겠다는 뭐 민주노총 입장 그리고 한국노총도 상당히 어제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걸 끌어나가실 계획이신죠? 우선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1월 20일 날 출범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반대 입장도 있지만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게 되면 대화하고 하다 보면은 걱정하는 부분이 노동계는 노동자에 대한 건강권이라든가 아니면 임금에 대한 손실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거나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형태로 의견을 모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야기를 시작하고 거기서 답을 찾아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탄력근로제를 업종별로 다르게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는 이점 현재로서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업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업종별로 다양한 형태의 요구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민하는 거고요. 예. 법안 자체를 업종별로 나누는 것은 쉽지 않을 걸로 어떤 업종에 속하느냐 하는 것들까지 다 구분하기에는 현재 근로시간 틀내에서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내년에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대화 틀에서 논의는 하겠지만은 현재 제 생각으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뭐 고용부 고용정책실장도 지내시고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으신데요. 내년에 일자리 늘어나고 양극화 개선되고 소득 주도 성장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어렵고 내년에도 이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상황, 경기 상황이나 고용 상황들이 좋지 않은 상황들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도록 계산을 통해서든 아니면 법을 통해서든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노력의 결과들이 내년도 상황에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임서정 차관이었습니다. 8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